잠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분권대학 교수님이시고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겸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 김순훈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순훈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예, 낮에 일하시고 또 저녁에 이렇게 공부하시려면 방금 전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봤는데요. 예, 그거 하고 제가 드리는 질문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저하고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거의 매일 샤워를 하고 사는데요. 집에서 샤워할 때 내가 쓰는 물의 양과 대중목욕탕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독일 빼놓고 몇 나라 없고요. 동양에서도 아마 일본과 우리 정도가 있을까 싶은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운 물이 그냥 땅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물을 데워서 더운 물을 쓰는 목욕탕은 일본은 많지는 않고요. 도시나 가야 있지 다른 데 가면 다 그냥 저절로 데워서 나온 물이니까 우리처럼 물처럼 써도 되는데 우리처럼 물을 데워 쓰는 나라에서 내가 집에서 쓰는 양하고 목욕탕에 가서 쓰는 양을 한번 본인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다를까? 집에서는 참 아껴 쓰는데 목욕탕만 가면 내가 왜 이렇게 아끼질 못하나?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은 자치분권의 선진사랍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주민자치라는 말을 꺼내야 되나? 예, 그거를 이제 하려고 제가 한 2, 30분 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가 끝나면 이제 제가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어느 나라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선진국. 그럼 선진국 하면 떠오르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선진국 그럼 떠오르는 나라. 예, 미국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예. 막 여러분 중에 누가 유학 간다고 그래서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아마 90%가 미국 갑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선진국, 그러면 어떤 나라가 또 있을까요? 우리의 영향을 많이 준 선진국을 뽑아라. 그러면 예, 일본을 빼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본식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울 가실 때 여러분 경인선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서울 갔다가 이제 그게 1호선 지하철로 바깥하죠. 1호선 지하철은 다른 지하철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혹시 그거 아셨어요? 예, 1호선 지하철은 다른 노선하고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열차가. 왜? 예, 그 일본 사람들이 논 거거든요. 예, 이놈들이 놀면서 자기네 식으로 그냥 논 거야. 우리는 우측 통행하는 나라인데 걔는 좌측 통행하는 나라거든요. 우리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우리 좌측 통행했었죠? 네. 근데 우측 통행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예, 우리 우측 통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가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좌측 통행을 쭉 해왔던 거는 예, 일본 사람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민주주의 하면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영국입니다. 프랑스. 예, 그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는 독일에서 배워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영국, 미국 이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를. 왜? 1960년대 대한민국 국민소득이요. 얼마 정도 했으면 맞을 것 같으세요? 60년대 많이 그때 아니면 어릴 때 시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87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예, 3만 불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87불의 나라가 3만 불의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거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ODA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난한 나라도 도와주죠. 그 ODA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기간에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의 기적을 낳는데
소위 선진국이 하는 민주주의를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 그 민주주의를 모르게 시작해서 한 50년 만에 이 정도면 이제 선진국 레벨에 왔다라고 할 정도의 성취한 나라입니다. 그럼 자랑스러우시죠? 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늦게 이렇게 모여서 또 이 늦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자치 그러면 뭐가 떠올리세요? 아마 여기 지금 미추홀인데 95년 이게 올해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미추홀이? 금년도에. 이게 남구였죠? 네. 그럼 95년도 이전에 남구청장은 누가 임명했어요? 95년도 이전에 남구청장은 인천시장이 아니니까 아마 대통령이 임명했죠. 대통령이 임명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91년도부터 여러분들 지방의회 선거하고 95년도에 단체장 선거까지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지방자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게 지방선거 나서 투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청장 뽑고 시장 뽑고 구의원 뽑고 시의원 뽑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알고 있는 지방자치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설명을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제도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속에 거의 한번 해보지 않다가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17일 제헌절이라고 해서 쉬시죠. 그게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헌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한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 군정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메가다 장군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헌법을 미국식 헌법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최초로 배터리가 나간가 보다.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 제도로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헌법에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최초로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헌법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필요했고 그 지방자치법을 1949년도에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자치를 하려고 법을 만들었으니 지방자치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는 언제 하냐면 1952년도에 합니다. 자, 1952년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죠?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 중에 대표를 뽑을 만큼 나라가 심각했냐? 그건 아니죠. 자, 그때 선거를 왜 했냐? 거의 확실하게 이승만 대통령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냐? 당시 대통령은 지금 우린 직선하죠?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국회 내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 선거를 하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당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매일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가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직접 뽑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1959년부터 1960년까지 지방자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치잖아요. 그러면 오래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남녀도 결혼하면 싸웁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거 하잖아요. 자, 지방의회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다양한 이익이 모여 있죠. 어떤 다양한 이익이냐? 우선 다양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자, 직업 간의 이익, 또 남녀 성별 간의 이익, 또 계층이 좀 다르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계층 간의 이익, 또는 직업군 간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판사, 검사, 예를 들면 변호사, 약사, 의사, 서로 다른 의익. 그러니까 보통 정책을 논의할 때 쉽게 합의하기보다는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일천했던 우리에게 지방자치라는 걸 해서 논의를 하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다가요. 여러분들 4.19가 일어나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만에 1961년도에 5.16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5.16 일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매일 싸움만 하는 지방자치, 이거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을 시킬 때 어떤 개인에게 일 시키는 게 빠르겠어요? 어떤 집단에게 일 시키는 게 빠르겠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집단에게 일 시키는 게 빨리 진행될 것 같으냐, 개인에게 일 시키는 게 빨리 진행되느냐? 네, 개인에게 시키는 게 빨리 진행되죠. 왜? 집단에게 시키면 집단들의 의견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갑론을박을 한다고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사실은 갑론을박하는 요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 이익이 다르니까요. 부부간에도 이익이 다른데 모르는 남자하고는 남들하고 얼마나 다른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지방의회니 이렇게 모아놓고 뭘 하면 매일 싸움이나 하고 결정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여기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1961년인데요. 자, 그래서 그 뭐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합니다. 야, 그때는 정말 신속합니다. 어느 정도 신속하냐면요. 대통령이 아침에 9시에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1시간 이내에 전국에 쫙 그 얘기가 전달됩니다. 1시간 이내에. 당시 부천에는 새마을과라는 부서가 있어가지고요. 새마을과를 통해서 도에서 시로, 시에서 읍면으로 쫙쫙쫙 전달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청소합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분시 성장을 했는데, 그럼 뭐를 좀 우리가 잃었겠어요? 잃은 거. 예. 한 사람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독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내일 아침에 등산 가고 싶은데 청소하러 나오느라고 그러니 언짢잖아요, 그죠? 난 내일 등산 갈 계획인데 청소하러 나오라 그러면 내 의사는 안 물어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 성장이 계속하면서 한쪽에서는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많은 수많은 민주 투사들이 생겼죠. 그래서 데모 70년대, 80년대, 저도 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정말 학생 데모 셌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때 그 데모에 든 사람들이 부르짖던 구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자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70년대 민주화 세력들이 데모하면서 부르짖은 구호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하니까 정권 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하자. 자, 또 하나가 뭐냐니까 지방자치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컨텍스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를 강조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민자치, 자치분권이 뭔가 이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방자치는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해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아니고 조금 다른 성격의 지방자치입니다. 자, 어떤 지방자치냐면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선출직 시장, 군수, 도지사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각종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는데, 관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장, 군수, 대통령이 임명하는 도지사 체제 하에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요? 여러분 관권 선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선거할 때 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관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임명직 도지사인데 선거하게 되면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야 내가 채권도 쓰고 또 진급대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우리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그럼 나 가만 놔두겠어요? 예, 그런 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정확하게 바라보고요. 그래서 1987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0항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경들 아시나요? 1987년이죠. 그래서 60항쟁의 결과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87년도에.
그때 뭐를 약속하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 부활을 약속합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방자치법이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져보시면 전체 조항이 한 160개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내용이. 그런데 그 법만을 갖고 얘기하면 1년도 협상할 수 있고요, 2년도 협상할 수 있고, 3년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왜? 다 건건이 다 이슈예요. 야, 우리가 딱 시장을 바로 뽑을 거냐, 의회에서 뽑을 거냐, 예를 들면 의원은 몇 명 뽑을 거냐, 뭐 다 이슈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협상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의하지 마라 이거야. 내무부, 당시 내무부라는 부서가 지방자치법 담당하는 부서인데, 내무부가 안을 하나 가져오면 그대로 다 받아들라. 논의하지 말고 다 받아라. 딱 하나만 빼놓고. 뭘 빼놓겠어요? 다 받아요라. 그냥 하나만 양보하지 마라. 뭘 양보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시장, 군수, 도지사 뽑는 거를 성과로 하는 거. 아, 그것만 받아주면 나머지는 다 내무부가 원하는 걸 하라. 그래가지고요.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는 단체장들을 선거하지 않았습니다. 다 임명직을 두고 지방의회만 구성했죠. 그게 91년도 선거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식 결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단체장, 선출직 지방의원 뽑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는 해결이 거의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미완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 1991년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지금 와서 이제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자. 이래서 주민자치란 말이 나왔다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완의 가제죠. 자, 그러면 종전에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그런 의의는 없었냐? 대단히 의의가 컸었죠. 이건 다 역사적 가정이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모르게 몰라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방자치 덕분으로 대통령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예언했던 대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거의 기여했죠. 그런데 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는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선출직 대표만 뽑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왜 주민들이 참여하고 대표를 뽑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에 관심이 있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거는 제가 아까 드렸던 답도 되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생활이나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변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는 1차적으로 정부 탓을 합니다. 최근에 무슨 센터죠? 그 돌봄센터가 문제가 되니까 다 우리 정부 탓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정부 의존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의존도가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직접 사면 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더 싸게 살려면 양을 늘리거나 공동 소비라는 걸 하면 300원, 2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1,000원에 삽니다. 이거를 인천광역시 가면 5,000원에 삽니다. 그 대신 중앙정부에 가면 이걸 10,000원에 산다. 그거 이해가 되시나요? 왜 똑같은 물건을 나는 300원을 사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10,000원에 사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시는 순간에 정부한테는 꼭 필요한 일만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한 일 정부가 안 하면 그럼 누가 해? 그건 내가 하거나 내 공동체가 하거나 가까운 데서 하려면. 자, 그럼 왜 나는 300원짜리가 정부가 사면 10,000원이 되냐 이거예요. 그거 이해되시겠어요?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했어요?
그 공무원 배견할 수가 없죠. 최근에는. 실제는 똑같이 1,000원을 주고 산다 손치더라도 그 1,000원 속에 들어가는 경비가 다른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걸어들이는 소득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내가 왼쪽 주머니에 넣나 오른쪽 주머니에 넣나 뭐 위에 넣냐 누가 신경 쓰나요? 근데 여러분이 쓰고 나서 뭐 가계부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가계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예, 그런데 소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돈을 걷어들이면 그 돈은 여러분만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자,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방세과라는 공무원을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 자동차세과, 재산세과, 미추홀구는 지방세과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보통 뭐 재산세과, 뭐 자동차세과, 뭐 지방세 1과, 2과 어찌됐든 간에 지방세를 걸어들이기 위해서 공무원 10명 정도, 많게는 20명 정도가 다 채용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봉급 누가 줘요? 여러분 세금을 다 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돈을 걷어들일 때, 걷어들인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거 내가 뭐 교육비도 쓰고 뭐도 쓰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죠? 근데 정부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돈을 걷어들이면 일단 창고에다 착착착착 쌓아놨다가 각 지방정부가 예산편성이라는 걸 이렇게 쭉 해놓으면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그 예산편성을 의회를 보내서 야, 이게 내년에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좀 봐줘라 하고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럼 의원들은 이거는 되니 이거는 안 되니 올려라 깎아라 뭐 시비합니다. 그거 알죠?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자, 돈을 쓰면 그 공금인데 쓰고 그냥 끝나나요? 그렇죠. 감사해야지.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부수적으로 엄청 드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이 정도면 중앙정부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보장비 1,000만 원 내려오면 실제 사업비는 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 부대 비용들입니다. 시설 비용, 공무원 봉급 그게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럼 왜 가격차가 나는 건 이해가 되시겠죠? 그 이유가 하나. 자, 만약에 내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트랙터를 동원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혼에 하나 났는데 호미를 이렇게 싹싹 막으면 간단할 일을 이거 하려고 트랙터를 내가 가져왔어. 예, 그러면 경비가 이게 한 뭐 2, 3배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남동구에 맡기면 나는 1,000원에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남동구는 10,000원에 한다 그런 뜻이죠. 예, 이래서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유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설명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개의 나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영국, 이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미법 계통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 일본, 그럼 우리가 대륙법 계통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 법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영국, 미국.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크게 또 비슷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왜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뉴욕이라는 도시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그 뉴는 NEW 새롭다는 뜻이고요. 요크는 들어보셨죠? 많이 요크. 요크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다니실 때 요크샤이어라는 돼지 종류가 있었다는 요크. 그게 요크라는 지명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크가? 영국에 있잖아요. 영국의 중북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만들 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도시가 요크였어. 그래서 뉴욕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뭘 할 때 자기네가 모델을 생각한 나라가 영국이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 영국의 제도들이 많이 미국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영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민주주의를 잘했다. 또 지방자치를 잘한다. 주민자치를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오늘 쉬운 얘기인데요. 왜 잘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절대 아니죠. 아니면 뭐 주변 환경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우리보다 많은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은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민주주의, 그러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나라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소위 우리말로 하면 양반, 그 사람들 말로 하면 귀족이죠. 귀족들이 TV에 나오면 요 밑에 자막에다가 뭐라 써있냐면 귀족 아무아무개라고 표시해 줍니다. 이 써라는 말이 우리말로 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막 우리 TV에 뭐 안동림 씨 아무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써놓으면 아마 여러분들 난리 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경주김 씨, 뭐 장반의 자녀 누구 이렇게 소개하면 뭐 우리 기준에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운동장에 놀러 갔는데 귀족들만 노는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다 걸어놓고 평민들 운동장 따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게 납득이 되나요? 우리 납득 못합니다. 근데 걔네는 지금도 귀족들이 노는 운동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사카라는 운동은 서민들이 하는 운동이고요. 귀족들이 하는 운동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폴로 들어보셨죠?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공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크리켓이라는 혹시 운동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크리켓? 크리켓 여러분들 룰을 아시면 아마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야구는 한 선수가 나서 공 한 번 치고 들어가죠. 아웃되거나. 크리켓은요 하루 종일 칩니다. 타자가. 잘하면 이틀도 칠 수 있어요. 아웃만 안 되면. 왜? 룰이 아웃되면 교체되는 거예요. 크리켓은. 근데 아웃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크리켓은 타자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요 뒤에는 바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럼 요 바 위에다 요런 게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투수가 친 공이 내가 못 막아서 역을 쳐서 요걸 떨어뜨리면 내가 아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공을 친 거를 쳤는데 공이 플라이가 돼서 떠서 잡히면 아웃입니다. 요 두 가지 경우만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투수가 던졌으면 내가 이 발을 못 맞추게 커팅하면 되죠. 근데 내 친 공이 멀리 안 갔어. 그럼 안 뛰면 됩니다. 우리 야구는 친 공이 좀 가까운 데 가가지고 잡아서 던지면 아웃되잖아요. 공이 멀리 안 갔으면 안 뛰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치실 수 있겠죠? 이틀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보면 귀족들은 그냥 치고 하인들은 나가서 공부받는 거 이런 걸로 시작된 운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그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냐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람 처벌하는 게 통하는 사회라면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귀족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 캠브리지 옥스퍼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건 귀족 학교죠. 아까 다음 주에 가운 입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영어의 단어에 디너라는 단어가 있는데 디너 할 때는요 다 까만 가운들 입고 식당에 나와서 밥 먹습니다. 아주 포멀한 그 식사잖아요. 그래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가면 이렇게 벽에 사람들 명단이 쫙 써 있어요. 그 사람들 명단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나가서 죽은 귀족들의 자녀 명단입니다. 캠브리지 학생들. 여러분도 영국 황실의 아들들이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 근무지가 최전방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 보안상 어디에 근무한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하여튼 최일선에 가서 근무해야 돼. 예, 이제 이런 거로 유지되는 사회이긴 한데, 예, 그 나라가 1215년부터 민주주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거지. 여러분들 그 로빈훗이라는 영화를 좀 생각하시면 될 텐데, 로빈훗 보셨어요? 네. 예, 그럼 맨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장면 생각나세요? 그 로빈훗이 왕을 하나 만나죠. 근데 그 왕의 가슴에 사자 문양을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사자왕 리차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자왕이 십자군 운동에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네 영국에서 우리말로 하면 의적이 있다고 그래서 의적을 만나러 오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장면이 나오냐? 그 장면은 십자군 원정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십자군 원정은 다 아시죠? 소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성지가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가 되니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가는 전쟁이 그 십자군 원정인데요. 그 십자군 원정을 명령하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황입니다. 근데 교황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 있는 각 황제들한테 야, 이번엔 네가 가서 탈환해라 하고 명령을 받으면 우린 전쟁터에 가면 군인만 가잖아요. 닭띠 십자군 원정은 모든 가족을 다 데려갔습니다. 왜? 이동하는데 5, 6개월. 한 번 떠나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전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그 경비를 다 누가 되냐? 그 십자군 원정을 인솔하는 황제가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의 명을 받던 사자왕 리차드가 영국 왕실에 있는 모든 돈, 자기 개인 돈까지 다 십자군 원정을 떠내고 자기 그 자리를 자기 동생인 존왕에게 맡깁니다. 존왕이 왕이 되고 보니까 소위 창고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에 있던 귀족들을 불러놓고 세금을 내가 걷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귀족들이 이런 문서를 하나 갖고 와요. 근데 그 문서가 뭐가 되냐면 앞으로 왕이 세금을 걷을 때는 귀족들의 승인을 받고 걷어라 하는 요 문서입니다. 자, 1215년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에 왕이 세금을 걷으라는데 양반들이 야, 우리 승인 얻어서 세금 걷어라 이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왕의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시대지만 1215년의 아시아는 소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을 함락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왕권의 힘을 쓸 때 벌써 영국은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1215년을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귀족들의 힘이 왕하고 거의 비등비등할 만큼 대등해진 시대인 거죠, 이미.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지방자치를 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귀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언제든지 토지 귀족이나 봉건 귀족들이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소위 산업자방으로 그 힘이 넘어가고요. 1835년에 이 사람들은 최초로 지방자치 선거라는 걸 하게 됩니다. 1835년. 그러면 우리는 1835년이면 우리가 정조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을 때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선거로 소위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빨리 한 거죠. 네, 이런 경험을 하고요.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인들이 정해야 된다는 훈련을 일찍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국이 발전한과 동시에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언제 생겼냐? 1603년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한 120명의 사람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출발지가 이제 암스테르담이라는 항구인데 그 배 속에는 90명의 종교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한 90명이 탔고요. 한 건달들이 한 30명이 탔답니다.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건달들이 신대륙이 있다고 하니까 한 120명이 탔어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미국 가시려면 비행기 타면 한 15시간씩 걸립니다. LA가 한 12시간 걸리죠. 자, 옛날에 배를 타면 미국까지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을 간다. 한 6개월 걸렸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다 알고요. 배를 타고 쭉 가면 이제 미국에 닿는다는 것도 다 알지만 정말 신대륙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배를 타고 한 달쯤 나갔는데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바다만 보이면 여러분이 뭐를 느끼시겠어요? 조금 두려움도 생길 거고 정말 어느 날 가다가 낭떠러지처럼 푹 배가 없어질 것 같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누가 반란을 일으켰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서 간 사람들은 신념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지만 건달들은 이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그때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방법이 참 재밌었어요. 어떤 방법이냐? 자, 여기서 우리 대표를 뽑자. 여기서 대표를 뽑자. 그래서 선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주지사를 영어로 가브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브너라는 단어의
지도자를 배후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1835년에 선거로 지방정부를 구성한 예보다도 훨씬 이전에 선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저절로 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0명이 이제 신대륙에 내렸습니다. 그럼 뭘 하시겠어요? 각자 흩어져 살았겠어요? 같이 협력하면서 살았겠어요? 네. 당연히 협력하면서 살았겠죠. 농사도 같이 짓고, 자, 농사도 같이 짓고 이제 농사가 되면, 또 애들도 크면 여러분들 뭘 의논하시겠어요? 여러분들끼리, 자, 우리가 지금 신대륙에 와서 한 2, 3년 됐어. 주로 무슨 일을 의논할 것 같냐,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아, 우리 애 크는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야, 우리가 이제 농작물이 잘 돼서 창고에 물건 쌓였는데 저거 이제 인디언들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할 거냐. 예? 또 인디언들 습게 교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논의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뭘 뽑았겠어요? 제일 싼 우리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 농사 짓지 말고 경찰하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아주 뭐 지식도 있고 많으니까 농사 짓지 말고 뭐 맡기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거 맡기는 겁니다. 그 결정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대표도 뽑고, 네, 그런 결정을 일찍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라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침례계 사람들이 한 3분의 2, 예를 들면 뭐 장로교 사람이 한 3분의 2, 5분의 3, 여기는 한 5분의 2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더 많을 수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예요. 5분의 3이 침례교고 5분의 2가 장로교다. 그럼 다수가 소수를 눌러요? 야, 이 사람은 뭘 배웠냐?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하는 걸 배웁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와 같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메인 이유는, 예, 큰 주가 작은 주에게 양보하는 걸 배웁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라는 주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보셨죠? 예, 인구 4천만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남한의 4배입니다. 크죠? 인구 4천만입니다. 그런데 제일 조그만 주는 인구가 45만입니다. 45만이면 인천광역시의 한 4분의 1 되려나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은 4천만의 캘리포니아나 45만의 마이애미나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누가 양보했겠어요? 아, 그렇죠. 캘리포니아가 양보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남미에 가시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 들어보셨죠? 네. 남미에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볼리비나라고 하는 소위 민족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나라고, 이 볼리비나의 꿈은 남미를 북쪽과 같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 나타난 일은 남쪽은 20여 개의 국가로 이미 쪼개져 있고요. 미국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한 50개의 나라가 될 나라였죠. 그 나라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그렇죠,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개의 주가 크기와 인구의 값이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생각했던 주민자치의 시작은, 이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미국 역사책 이렇게 보시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대는 1603년부터 1775년까지다. 왜 1775년이냐? 얘는 1776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거든요. 독립했잖아요. 그럼 왜 그때까지 제일 행복했냐? 모든 서비스는 영국 정부로도 받고요. 영국 정부에 세금을 하나도 안 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1975년도에 이 티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그 보스턴 티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세금을 거두려면
우리도 우리 대표를 내자. 이래서 생겨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여기 보시면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는 게 그래서 많이 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문제를 결정해 나라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 우리는 지방자치, 그럼 지방자치 형태가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천광역시에 4개 구인가요? 5개 구인가요? 4개 구가 똑같습니다. 구청장 구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한 9만여 개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자세하게 들어보면 9만여 개가 조금이 다 다릅니다. 왜? 각 지역이 알아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형태로 다 한다. 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일찍부터 발전하는 나라죠. 자, 그래서 뭐 제가 나온 김에 미국 얘기를 더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보시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에 여러분 참여하는 길이 넓어지고 있는데, 주민투표, 주민발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발언이라는 제도는 주민 스스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지방의회가 결정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일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대표 뽑아 보시면, 여러분 대표가 대표다운 분도 계시지만 대표답지 않은 분도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투표를 했는데 잘못 뽑았어. 자,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요? 잘못 뽑은 대표한테, 자, 첫 번째, 다음에 내가 선거할 땐 저놈을 안 찍어야지. 그게 하나겠죠. 그렇죠? 가장 이제 온순한 방법입니다. 다음 선거엔 저 사람 안 찍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은, 저 사람 저는 뭘 끌어내려야 되겠다. 못하게 해야 되겠다. 임기가 4년이지만 꼬락서니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당장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입니다. 네, 소환제. 예. 자,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게 두 번째까지는 열심히 일하는데 세 번째 되니까 이게 열심히 안 하거든. 갈 생각만 하고. 네? 그러니까, 야, 의원들은 이 선출직 공무원들 한 2번만 시키고 3번 시키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LA에 가시면 인구 4천만인데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2번 이상은 못 합니다. 우리는 단체장은 3번, 지방의회는 제한이 없어요. 현재. 근데 미국의 큰 도시에 가시면 단체장들은 4년 2번. 하여튼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한 해소가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원했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지. 똑같은 봉급을 주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데 그 제도를 어떻게 했냐? 주민들이 발의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한 케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천시 미추홀만 해도 내가 보다 한 20만, 15만, 20만 됐는데 거기에 사람 모으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400만 도시에 사람 모으려면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사람들 참여를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는 각 동사무소에서 투표인 명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또 배달해 줍니다. 이게 투표용지 등록을 했으니까 혹시 빠졌으면 신고하십시오.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 사실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동사무소가 미리 알아서 성공명부 다 만들어서 언제 투표니까 투표하러 오세요. 그럽니다. 미국은요, 투표권이 있다는 건 헌법상 권리고요. 그 권리가 언제 생기냐? 내가 내 발로 투표장에 가서 내가 이번 선거에 투표한다라고 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 안 하면 그죠? 투표권이 발생을 하지 않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정리해서 투표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내가 내 발로 가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해야 투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뭐를 배웠냐? 미국 사람들이 배운 거. 정부한테 맡기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하면 1,000원이면 될 일을 여기 맡겼더니 5,0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5,000원도 이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내 세금으로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예가 작년에 기본소득이라는 말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셨나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자, 기본소득의 개념은 무슨 거냐면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주던 사회복지 모든 걸 싹 폐지하는 거예요. 하고 국민 1인당 일정액을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의 각종 사회복지 뭐 혜택을 받으실 텐데 무슨 뭐 버스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뭐 소득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뭐 각종 거는 하는데 그걸 일체 싹 없애고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현금으로 탁 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느냐? 근데 투표 결과가요. 반대한 사람이 60%고 찬성한 사람이 40%였었어요. 기본소득 하자. 자, 그럼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 공무원이 없어집니다. 공무원이 필요 없는 거야. 왜? 모든 게 다 현금으로 다 줬으니까. 그러면 현금 받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 가서 하면 돼요? 그렇죠. 시장에 가서 하는 거죠. 물론 좀 국방이나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현금 받아서 여러분 필요한 데 가서 하면 돼. 근데 이 개념 속에는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꼭 필요는 하지만 정부를 너무 많이 믿거나 정부가 비대해지면 낭비 요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그 다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웃, 공동체가 같이 하고요. 공동체가 못하면 동사무소가 하고 동사무소가 못하면 구청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라는 게 사실 오늘 주민자치의 핵심입니다. 야, 그런데 듣고 보니까 쉬운데 왜 우린 잘 못했잖아요. 왜 못하냐 이거예요. 왜 못할 것 같으세요? 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거지. 네, 경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험. 자, 우리가 흔히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민주주의 뭘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한다는 말은 여러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이 축적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되던가요? 머리로 부부싸움 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싸워야지 이게 화합이 되는 싸움이죠. 머리로 하는 부부싸움 하시면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가끔. 예, 머리로 하면 깨집니다. 가슴으로 하고 사랑이 있어야지 이게 타협되는데 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돼야 예, 이게 양보도 되고 대화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 뭐가 필요하냐? 타협의 대원칙이 필요한 거야. 자, 어떤 원칙이냐면요. 세 개가 다 공용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똑같아질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절대 힘 없는 사람은 뭐 양보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 양보하는 거고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겁니다. 다만 그거는 어느 타임에 양보할 건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이건 다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방향은 똑같아요. 그 반대의 나라 보셨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양보해가지고 된 역사 보셨어요? 방향은 똑같아. 그 방향을 가는데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어느 타임에 그 일을 할 건지는 예, 시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똑같다. 자,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는 양보하는 훈련을 좀 해야지 돼. 양보하는 거 쉽지 않죠? 네. 네? 네, 양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 또 하나는요. 말하시는 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뭐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 소위 대화 기술이 참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개 의견이 투합되는 경우보다는 의견이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굉장히 친해진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해줘야 되면 내가 기분 안 나쁘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잖아요. 감정 상하면 타협하기 어렵습니다. 뭐 일본 예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돈을 빌리러 가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다가 여기서 거절하면 서로 입장 불편하니까 신학기가 돼가지고
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까 이 사람 돈 빌리러 왔구나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돈 빌려주고 싶으면 내가 얼마밖에 있으니까 빌려주겠다 하면 되는데 또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어제 뭐를 사서 뭐 했고 뭐 오늘도 뭘 사야 되고 또 내일도 뭘 사야 되고 이러면 아 이게 안 빌려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서로 전달한다는 거죠. 예, 그런 뭐 꼴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도 안 걸리는 이런 훈련이 한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거의 뭐 안 하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잘 몰라. 왜? 여러분들 자녀 학교할 때 그런 거 한번 강조해 본 적 있으세요? 너 국영수 오늘 잘해서 점수 얼마 받았냐? 주로 이런 데는 관심이 있으셔도 너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한 데서 우리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들어대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못하는 말은 이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스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하다가 타협하기보다는 싸우는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싸우는 거.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하려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대화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민자치에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다른 얘기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몇 번 만나면 아, 저 사람은 이런 걸 좀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서로 알아야 뭐 피해갈 길도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주민자치 시작이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 못했으니 지금 우리가 늦었지만 요거는 채워줘야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제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수준에 와 있지만 이거를 진보시키려고 그러면 이제는 참여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기다릴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이 온다는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독일과 일본도 이제 강대국이 된 지가 유럽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얼마 되지 않은 나라거든요. 여러분 독일 그러면 뭐 독일 제품 다 우수하고 독일차 우수하고 막 알지만 독일이 잘 산 게 100년이 안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천독꾸러기 같은 게 게르만족이고요. 여러분들 유럽 역사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게르만 나면 눈을 무식하게 덩치 크고 수염 이런 나무 그렇게만 나와요. 게르만족 그러면. 왜 그랬냐? 원래 로마 시대 때부터 게르만 그러면 원시민, 그러니까 바바리안이라고称됐을 뿐만 아니라 15세기 왜 유럽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 시대잖아요. 그 중에서 신경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지역이에요. 자, 그럼 내가 캐톨릭 국가 황제들인데 요게 신교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럼 요 사람들이 단계에서 심 쓰는 걸 보겠어요? 그래서 1648년에 캐톨릭 국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팔레인 조약이라는 데 가지고 독일을 한 300개로 이렇게 쫙 쪼개놉니다. 그러니까 쪼개졌으니까 작아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치 않게 분권적인 국가가 된 거야,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러면서 쪼개놓으니까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럽에서 강대국들한테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나라들 보면 영웅들이 태어나잖아요. 1703년에 프레드리히 대왕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게르만들이 이민족에서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끼고 강력한 독일을 만들자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5만의 군대를 8만을 만들어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요. 그때 독일의 통합, 독일 게르만족의 단합을 주장하는데 그 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브라함스라는 음악가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브라함스의 그 음악이나 뮤지컬을 보시면요, 국수주의적이에요.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 뭐 신화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비스마르크. 그 비스마르크가 와서 소위 독일 통일을 이룹니다. 외무상이지만. 그리고 이 비스마르크와 이토 히로부미의 만남이 일본이 독일을 따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일본은 어떤 나라였냐? 지금 우리보다 잘 살아요. 국민수 4만 불이 넘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본 다 갔다 오시지만 일본에 가니까 참 깨끗하더라. 다 얘기하시죠? 정돈 잘 돼 있고. 우리보다 하여튼 10,000불은 더 많아요. 자, 근데 이렇게 잘 산 게 이 나라도 한 150년이 안 되죠. 우리보다 잘 산 게. 그러니까 1603년에 소위 얘기해서
이 에도막부라고 하는 도쿠가와 센 에도막부라가 시작되는데 그때 일본은 분권 한 300개의 영토로 나눠진 아주 조그마한 봉건 제후들로 구성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봉건 제후들이 중앙 정부에 세금도 안 냈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소위 이제 얘네가 문호 개방을 하면서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둔갑을 하는데 그때 강대국으로 둔갑을 할 때 얘네가 취한 게 중앙 집권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300개의 봉건 제국을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하나 만들잖아요. 그때 그 만든 모델이 독일이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이뤄서 강대국을 만들었듯이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죠. 자, 그때 중앙 집권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고 지방 정부가 있었잖아요. 원래 분권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 해서 하는 지방자치가 생겼는데 그거를 단체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단체자치 국가였지.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민자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하면 지방자치의 완전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 단체자치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자치 시스템이 독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과정은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2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잘 아시죠? 2번의 전쟁은 근데 다 어디서 해요? 일본이? 2번의 전쟁을 다 한국에서 합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을 하고요. 1904년에 러일전쟁을 합니다. 그게 다 한국에서 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전쟁을 하면 자기 나라에서 해야지 왜 남의 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이 2번 전쟁을 통해서 1905년도에 강대국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로환이라는 약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로환 아세요? 네. 여러분들 설사 나실 때 드시는 약이잖아요. 그 앞에 한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기억나세요? 정로환에 써 있는 한자? 이 칠판이 여기 있어서. 지금은 아마 한자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정로환이라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정자. 이건 발할 정자인데 정복할 정자야. 그러니까 러시아를 정복한 이 로자가 러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정복하는 약이야. 그러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물을 갈아 먹으면 설사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준 약입니다. 특수한 약이지. 설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생긴.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의 제도를 일본에 심어서 근대 국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가져옵니다. 언제 가져오나요? 1905년 초대 통감으로 올 때 그 시스템을 한국에 심잖아요. 그리고 1945년 이후에 광복이 됐는데도 우리의 시스템을 보시면 대부분이 일본 제도를 그대로 씁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일제시대 때 판사했던 검사했던 사람들, 경찰했던 사람들 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 다 판검사, 경찰 다 하잖아요. 심지어 군인까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정치 행정 이렇게 특히 행정 같은 거 보시면 일본의 영향, 미국의 영향,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이게 막 혼재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체자치의 전통으로 지방자치를 오래 해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지방자치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까지 선거를 통한 대표를 뽑는 지방자치, 이거는 주로 단체자치의 전통이었고요. 최근 저기에는 자치분권, 주민자치는 영법 계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게 이건 뭐냐? 제가 아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여러분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도 물론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올 2월 달인가요? 우리 평창 올림픽 했잖아요. 자, 평창이 3수인가 4수를 했는데 그때 경쟁 도시 중에 하나가 베른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베른? 러시아 수도, 스위스의 수도죠. 베른은 2차 라운드 때 중간에 본인들이 드랍합니다. 스스로.
왜 드롭했냐? 베르는 그 올림픽 유치를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베른 시민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할래 말래? 왜 물어봤겠습니까? 베른 씨가. 유치하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운동장도 보수해야 되고 뭐 슬로프도 보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 돈이 든다는 말은 그 돈을 누가 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이 낸다는 뜻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낼 내가 할래 안 할래 결정해야지. 그래서 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노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참여하자는 거지. 자, 근데 우리도 참여는 열심히 잘해요. 어떤 참여를 잘해요, 우리가? 자, 우리 만약에 우리 미치구 홀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나 만들려고 치면 못 만들게. 데모 엄청 하지요. 우리 집 근처에 뭐 고압선이나 하나 지나가려 치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병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외국들 반대뭐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해요. 똑같이 합니다. 핵발전소 들어온다면 다 반대를 해요.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우리가 반대하는 차이가 뭐냐? 뭐일 것 같으세요? 그분들은 대안이 있는데 우리는 대안이 없는 게 차이죠. 그거 크죠?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을 놓고 얘기하는 거와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부가 자꾸 늦어진다는 말은 경비가 자꾸 배상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결정할 거를 내가 안 하고 다음 주에 넘겨주면 그 비용은 우리 눈사람만큼 커지는 거지. 그래서 좋은 의미의 참여, 그 다음에 수기, 결정.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랑 100% 잘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지금도 계속 시행착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영국 얘기를 나왔지만, 자, 영국 얘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예를 들죠. 영국은 어느 정도로 분권적인 나라냐 하면 연방제와야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월드컵에 한 팀이 나갑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좋아하시죠? 우리는 한 팀 나가죠? 영국은 4팀이 나갑니다. 왜? 영국은 4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그래서 그 4개의 팀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각 지역이 거의 독립국가만큼 다양하거든요. 이 스코틀랜드는 얼마나 다양하냐면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시면 걔네 돈이 따로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면 유니언 잭이라는 이 영국 국기는 없고요. 주로 뭐만 있냐면 이게 유니언 잭이라는 영국 국기인데 이렇게 파란 걸로 역주자한 세인트 앤드류 플래그라고 스코틀랜드 국기만 펄펄이고 있어요. 마이크 독립국처럼 움직이는 나라고. 지금도 그 독립국가를 진짜 독립하자고 지역 주민들이 투표합니다. 우리 독립하자고.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가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가 있잖아요. 국세가 만약에 한 1,000만 파운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도와주는 게 한 2,000만 파운드가 되거든. 그런데 자기는 독립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투표하면 늘 뭐 한 55대 45, 뭐 60대 40으로 부결됩니다. 야, 그러면 중앙정부는 뭐로만 쓰겠어요? 독립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내 독립해라 이러겠어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 니네 뭐가 부족하냐? 고난을 자꾸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행정 시스템, 사법 시스템까지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가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가 미추홀이 참 주민자치를 잘하고 그러면 그래, 미추홀은 니네가 마음대로 이런 거는 네가 자율적으로 정해봐.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주민자치라는 게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단위로 일을 참 잘한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기? 그럼 앞으로 니네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가 알아서 해봐. 응? 여러분들 요즘에 동네에 가시면 그 마을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마을 도서관 생겼죠? 자, 가보시면 하루 종일 온종일 일하는 공무원 2개는 일이 별로 없어. 만약 공무원을 마을 도서관에 배치해 놓으면
아마 자기가 보내려면 1시간이면 다 될 거야. 그럼 한 7시간은 놀아야 되죠. 그런 사람은 풀타임 봉급 주려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그런 잡은 여러분들 중에 조금 시간 나는 분들이, 주민들이 한 2시간 하시고, 아니 자원봉사 아니더라도 한 2시간 하시고, 2시간 하시고, 2시간. 왜 자원봉사예요? 돈 받아야지. 자원봉사 하셔도 되는데, 2시간씩 2시간씩 나눠 하시면 2시간만큼 페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공무원 페이보다는 훨씬 싸게 듭니다. 자, 여러분 동네에 쌈지공원이 있다. 그래서 그 쌈지공원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치고는 공무원 보고 관리해라. 그럼 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집 앞이니까 내가 마당 쓸 때 내가 헐도 좀 뽑고, 그리고 그 수고했다고 수고를 주면 돈이 훨씬 작게 들 수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가시면 그 중간중간에 소화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조 보셨나요? 소방차가 물을 쓰다가 물이 떨어지면 빨리 물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중간중간에 소화조라는 게 있는데, 눈이 많은 지역에 가 있으면 그게 눈이 다 소화조가 싹 덮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맨 눈 올 때마다 그걸 치운다. 그럼 얼만큼 많은 공무원을 고용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소화조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다. 가는 게 예를 들면요. 그럼 나는 그럼 한 몇 발짝 가서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 청소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 고용했던 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겠죠. 예, 이게 이제 소위 주민자치를 잘하자는 겁니다. 경비도 낮추고 주민 대응성도 높이고.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지,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자, 공동주택에 사시면 뭐가 제일 어려우시던가요? 네, 주차 관리가 제일 어렵죠. 주차 관리가. 근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미국은 공동주택이 자기 소유 있는 공동주택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 임대집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뭐 한 400호, 500호 살아도 이게 다 소위 우리만 하면 월세를 하는 사람들이야. 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갈 때 주택 규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주택 규칙 중에 불법 주차는 가장 큰 범죄에 속해요. 내가 불법 주차 한 번 하면요, 한 500불 정도의, 지금 돈으로 한 500불 정도의 그 경비가 드는데, 왜? 불법 주차하면 바로 이거 견인해 가거든요. 주차하지 말라는 공간에 차를 대고 들어오죠?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이 차는 저 견인해가 딴 데가 있어. 근데 한번 견인해 가면 그 차를 찾아오는데 500불 이상 들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여러분의 아파트 앞에 세우는 불법 주차에다가 그 차 가져가면 여러분 경비원들 가만 안 놔둘 텐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비원 가만 놔둬요? 응? 아마 여러분 굉장하실 텐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차를 견인했냐 마냐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계약에 불법 주차장에 할인 못하게 딱 돼 있거든. 그러면 견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막 맞서지 못하는 게, 내가 선량한 임차인이 되지 못하면 내가 다음에 집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새로운 집을 얻어갈 때 새 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앞에 집에 사는 사람 주인으로부터 추천서를 하나 받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매 불법 주차했다고 쓰면 이 집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집세 밀려면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주차 질서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도 한 300하고 살면 주차장이 한 500개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지. 그러니까 우린 지하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냥 길 옆에다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주민들이 지키면 좀 되는 일이잖아요. 조금 주차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길거리 대고 팍 들어가시는 거야. 내가 볼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민자치 잘하기 어려워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 위해서 양보를 좀 해줘야죠. 내가 아까 목욕탕에 물 쓰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5,000원으로 여러분들 대중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계속 그렇게 쓰면 대중목욕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10,000원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목욕탕 주인은 그걸 뭐 땅 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 편리제가 하는 거를 경험을 느끼고 지키는 그런
자그마한 룰이 그게 이제 발전하면 내가 볼 때는 질적 높은 민주주의가 된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잖아. 그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거. 왜?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으로 차를 깔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들어가는데 몸은 길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우리님 단계라고. 머리로는 다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행동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자는 의미의 주민자치고,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가 주민자치를 강조하게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좀 만들었죠. 여러분 국민주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민주권.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는데, 사실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중앙집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중앙집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왜 이게 주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생긴 개념인데요. 프랑스가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중세 때에는 프랑스가 도시 발전이 제일 늦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 다녀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럽에 가셔서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 도시들 보시면 소위 십자군 원종의 메인 거점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 쭉 많죠. 베네치아, 밀라노 뭐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만 해도 한쪽 구석이 처리쳐 있으니까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봉건용주의 힘이 셌단 말이고, 봉건용주의 힘이 세니까 도시 시민들이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시민들하고 권력이 약했던 왕하고 결탁을 해서 만들어진 개념, 주권 개념이고, 이 국민주권은 뭐냐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게 왕한테 위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강해졌죠. 그래서 그 강해진 권한으로 봉건용주의 힘을 누르자고 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한 거냐? 중앙정부한테 위임한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지방정부에게는 조금씩만 내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하겠다는 말도 중앙정부가 있는 권한을 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주권은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에 위임하진 않고 지방정부에 바로 위임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개념이 더 권한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주권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위 인천시 미추홀에 권한을 위임했더니 이게 좀 작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처리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야. 그건 처리할 수 없으면 인천광역시가 하고, 인천광역시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가가 한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옛날에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여러분과 같은 주민들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열어가는 게,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비를 줄이는 일이다. 여러분이 자꾸 똑같은 일을 달성하는데도 경비가 많아지는 시스템을 택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높아지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1,000원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10,000원 드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지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9,000원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대표를 바꾸는 민주주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자. 소위 그냥 직접적 민주주의를 하자는 의미가 두 번째다. 자, 그러면 그 결과물로 여러분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또 지금보다 또 다른 형태의 좀 질적 나은 그런 거로 가지 않겠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도 안 주무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